데이터를 통해 민심을 묻고 읽어보는 민심은 Y. 네, 한 주간 민심의 흐름을 살펴보는 민심은 Y 시간입니다. 오늘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나와주셨고요. 또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신 이은영 소장님을 대신해서 여론조사계의 봉블리로 불리시는 분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봉신 이사님은 평화방송 처음 아니신가 싶은데요. 예, 처음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도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그중에서 가장 큰 이슈 두 개를 꼽아봤는데 네.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9.19 합의 폐기로 이어진 북한의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한 거, 그리고 정부 행정망 먹통 사태, 이 두 가지를 꼽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한 민심 두 분 어떻게 읽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이사님 먼저. 네. 네. 전국지표조사에서는 대통령 긍정률에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이 두 사안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를 보신 거죠? 근데 이 두 사안이 이제 대통령 긍정률에 바로 이제 영향이 있다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이제 사건이 좀 커진다거나 전개 양상에 따라서 앞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 조사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월화수 조사인데 최근에 나온 소식들이 바로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시간 여유가 좀 있어야죠. 민심의 흐름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민심의 흐름은 그러니까 대통령 그 보선 강서구청장 보선 이후에 사실은 상당히 회복 탄력성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 긍정률이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부정률도 좀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전부 다 오차범위 이내에서의 횡보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이제 변동이 있다라고 하기 어려운데 갤럽 지표라든지 아니면 MBS 모두에서 사실은 횡보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뭐 대통령 지지율에 바로 반영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 주 워낙 큰 이슈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뭐 이제 수치상으로는 뭐 이사님이 좀 짚어주셨습니다만 저는 뭐 어디까지나 밑바닥 민심을 지한 결과에 따르자면 두 가지 짚어주셨잖아요. 9.19 합의 폐기,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그리고 정부 행정만 마비 사태 이건데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된 이슈는 늘 좀 국민들께서 나뉘어져 계시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다만 9.19 군사합의 폐기라는 거에 대다수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남북 간의 갈등 이슈 중에서는 사실 국지전이라든지 전면전 이런 게 아닌 이상은 크고 작은 갈등들이 늘 있어 왔다 보니까 북한이 어떤 형태로의 도발을 만약에 한다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는 그런 대응을 하는 거에 굉장히 통쾌감을 느끼는 국민들도 있을 법하고요. 윤석열 정부 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맞대응을 잘한다. 이제 이런 평가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다만 그것과는 다르게 아까 장윤선 기자께서 잘 짚어주신 대로 북한의 위성 발사를 9.19 합의 위반까지는 보지 않으시는 분들. 그래 뭐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은 맞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게 맞나? 라는 그러니까 즉 갈등보다는 평화 쪽에 무게를 두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좀 오버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사례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장거리 미사일 쐈다고 개성공단을 문 닫게 하거나 그리고 사실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북한이 수백 수천 차례 이 휴전 협정을 위반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휴전 협정을 우리가 깰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형태로 좀 바라본다면 평화라는 측면에서는 이 어떤 조치가 과연 합당한 것이냐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국민들이 계셔서 북한 이슈는 이렇게 좀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행정만 목통은 이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좀 기다려보긴 해야 될 텐데 이것이 반영되려면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 뭐 조달청 관련해서도 일이 있었기 때문에 또 먹통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커다란 일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 정부 행정 마비라는 것은 국민들 소소한 지점에서 굉장히 좀 분노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등록증 하나를 못 만들어도 바로 민생과 직결되는 엄청나게 사안이어서. 분노하시면 댓글 여론은 엄청나게 분노가 많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나중에 아무래도 국정 지지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국정 운영 지지율에 뭐 또 변동이 있을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사님은 요건으로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좀 변화나 또 이런 움직임의 스탠스가 있을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안보 이슈가 되게 애매한 게 안보 이슈를 가지고 그 대통령실에서 만약에 이제 이념 프레임을 통해서
지지를 더 공고히 하겠다라고 한다면 뭐 이해는 되지만 사실 확장성은 상당히 없습니다. 40%를 상향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으로서 안보 이슈는 기대감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30% 선을 하향 돌파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를 위한 이슈일 수는 있죠. 그런 측면에서 안보 이슈가 자꾸 제기되는데 안보 이슈를 제기하면 할수록 사실은 중도 성향자 중에서 얼어붙어서 더 이상 뭡니까 긍정 쪽으로 이제 더 오지 않는다든지 하는 사실은 국민들이 이제 확 갈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보 프레임은 대통령 긍정률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데는 굉장히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보수 결집을 또 이끌 수 있지 않냐 이런 측면으로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 결집을 이끄는 수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40%를 넘지 못하고 최근에는 이런 안보 이슈들이 가져가는 게 한 20% 후반대에서 30% 중반대 즉 딱 지금 얻고 있는 정도의 긍정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장성이 제한된다. 예. 그리고 엑스포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28일 며칠 안 남았는데 2030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공을 많이 들여왔고 프랑스 순방도 이것 때문에 간 거니까요. 예. 엑스포 유치와 관련돼서 저희가 살펴볼 만한 지표가 있을까요, 이사님? 과거에 그러니까 뭐 6월 달인데요. 6월 5주에 갤럽이 부산 엑스포 관심도를 물어봤을 때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75%가 관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57이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부울경 지역에서 사실은 관심이 나타났는데 이런 관심이 사실은 잘 되면 그 외교적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잘 되지 않으면은 글쎄요. 부울경 지역에서 굉장히 그 민심이 흉흉해지지 않을까. 오히려 그냥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사우디가 워낙 막강한 상대여서 그러게요. 사실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박영식 에디터님은 이 엑스포 둘러싼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는 확정 아니면 뭐 실패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역에서 국제 행사를 치르는 것은 수도권에서 치르는 국제 행사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더 어떻게 보면 무게를 많이 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들에게는 국제 행사 유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확정이 되면 사실 뭐 가덕신공한 이슈와 맞물리기도 해서 지역 정치권에는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이게 아마 여당의 성과로 부각이 된다면 아마도 부산 민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경남 이쪽에도 부산 경남 쪽의 국정 지지도도 좋지는 않습니다. 뭐 주간 성적표를 보더라도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된다면 그런 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다만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아마 오히려 더 많이 부정적으로 읽혀지는 것이 야당 쪽에서 할 비판이 뻔해요.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유치도 못하고 그렇게 해외 순방을 많이 가시더니 뭐 한 거냐 이제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산 민심도 좋지 않을 뿐더러 국정 지지도에도 영향을 주겠죠. 또 벌어질 상황이 또 극명하게 갈릴 수 있겠네요.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인물 단연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말씀해 주신 대로 박스권에 갇히면서 한 장관 카드가 예상보다 빨리 나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총선 출마 거의 기정사실화된 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이에 대한 여론 나온 지표가 있을까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이제 의뢰해서 진행된 조사에서요. 여당의 선거에 한동훈 출마가 도움이 될 것이다가 42,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41로 전체 평균에서는 완전히 붙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지지 정당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74%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4명 중에 이제 3명이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긍정 평가했는데요. 뚜렷하게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죠. 그런데 무당층 중에서는 37대 36 완전히 붙어 있고요. 중도 성향자 중에서는 39대 47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가 47로 더 많습니다. 더 응답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여당의 지지를 보내고 계시는 유권자 분들 속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그러나 더 이상의 확장은 안 되고 있다. 뭐 중도라든지 아니면 뭐 무당층이라든지 이쪽은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양상은 지금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돼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었을 때 어디에서 지지를 더 얻을 것이냐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출마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상당히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출마가 가져올 국민의힘 전체에 있어서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게 읽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지 정당에 따라서 한동훈 장관 출마에 대한 이게 성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박영식 에디터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뭐 그 여당 지지층에서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강렬하게 원한다는 거를 여당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러브콜을 많이 보내는 거겠죠. 근데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뭐 여당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건 총선에 나오든 뭐 비대위원장 이건 사실 좀 가능성이 좀 많이 약해지긴 했습니다만 총선에 나오든 비대위원장을 하든 간에 한동훈 장관이 정치 전면에 뛰어들어서 어찌됐든 정치인으로 부각되려고 하는 움직임은 용산의 힘 시즌2 즉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착실히 이행할 사람이 여당 내에 지금 인물이 없다. 그 인물난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총선만 하더라도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사람이 지금 여당에 누가 있는가. 떠올려 보면 사실 딱히 없어요. 이게 굉장히 김기현 대표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김기현 체제로는 힘들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남 중진에 있는 의원들이 수도권에 올라와 가지고 수도권 선거에서 예를 들면 전국 선거 단위를 뭐 지지해주거나 이런 선거 운동을 한다? 잘 모르거든요. 김기현 대표 얼굴도 잘 모르는 것이 아마 대부분 이제 동의하실 부분일 거고. 그래서 낙동강 한 20명보다는 한동훈 한 명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이건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실제 여당에 팽배해 있는 그런 의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의 여당 상황을 봤을 때 일단 정리가 안 되죠.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인데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하고 나서 지금 이제 약 한 달이 지나가고 있는데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결과론적인 겁니다만. 그러니까 뉴스성이나 화제성은 많이 몰고 다녔지만 정작 결과나 성과로 보면 그렇죠. 받아들여진 게 별로 없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로 하여금 여당 내부의 상황을 좀 정리하길 바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용산 쪽에서도 정리가 안 됐죠. 혁신안 4개 중에 일단 하나 뭐 대사면안 이거 하나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한 게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 같은 사람이 여당에 들어와서 역할을 해야 된다. 강한 리더십으로 좀 욕을 먹더라도 내부 정리, 집안 정리를 해줄 인물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동훈 차출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등장하는 것 같고요. 다목적 카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은 여당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개인 한동훈 장관의 결정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서 지금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이유도 저는 결론적으로 좀 간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견제용으로는 유효하다고 지금 보시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한동훈 장관의 역할로는 한 3가지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여의도 정치 문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해석하기에 전혀 어떤 정치의 문법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존에 대통령이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지역구 알박기 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원조 윤핵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이 필요하다가 첫째고 두 번째로는 검사잖아요. 그리고 후배잖아요. 배신하지 않을 것 같다. 대통령이 믿음을 충분히 줘도 그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민주당이랑 제일 잘 싸우는 사람. 투쟁력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준석 견제용이라는 측면은 아직 동의하지 않고요. 아마 시간이 좀 지나서 12월 27일쯤에 이준석 전 대표가 결정을 해야 한동훈 장관의 아주 정확한 역할론이 딱 그때 규정될 것 같습니다. 이사님은 한동훈 장관 카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선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지금 당대표,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간에 있어서의 사실은 어깨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됐고, 여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그 중진들 있지 않습니까? 말을 이제 듣는 척하지만 잘 안 듣는 그런 중진들을 속아내기 위해서 혁신위원장을 세웠는데, 그래도 잘 안 되니. 사실은 이제 장수를 진짜 보낸 거죠. 저승사자를 보내는 느낌으로 보내서. 저승사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제 이준석이나 야당을 대상으로 할 사람이 아니고 떡하니 버티고 있는 여당 내의 중진들 중에서
말 안 듣고 엉덩이 붙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네. 험지 출마를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이 험지 출마를 해줘야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내리꽂는 사람들이 노른자위 지역구를 싹싹 들어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는 이제 정 안 되니 이제 네. 저승사자를 좀 보내자. 왜냐하면 한동훈이라는 분은 사실은 갤럽 조사에서요. 네. 예, 장래 정치 지도자에서 여권 인사로는 유일하게 두 자릿수 나옵니다.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어디로 가서 칼을 휘두르던지 간에 사실은 여권 지지자들은 상당히 따라줄 것이다. 게다가 먹힐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계산이 이제 깔린 거고요. 더 이상 혁신위를 중심으로 하는 대통령실 이쪽 세력과 그다음에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중진들과의 이 마찰 속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틈새 시장을 노리는 이런 삼각구도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방치할 수 없다라는 계산이 깔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견제의 목적도 조금은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신당을 만들 수 있는 자금력이 좀 딸려서요. 사실은 본인은 이제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여권 내에서 자기 포션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신당을 만들기보다는 신당을 만들 수 있으려면은 확실하게 이제 여권 내에서 여권을 지지하시는 유권자 분들에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걸 무기로 현역 의원들한테 나한테 와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자금력을 자기가 이제 동원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네. 결국은 이제 여권 내에서 둥지를 틀 수밖에 없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한동훈 장관의 적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요. 한동훈 장관 얘기하다가 넘어왔는데 원희룡 장관 얘기도 해볼게요. 원희룡 장관이 센 상대랑 맞붙겠다.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해서 또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원 장관의 행보는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정치적이다. 정치인의 행동에는 당연히 정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명령대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그러니까 대표와. 전화한 대상은 인요한 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제 이런 인터뷰 기사도 제가 아무튼 보긴 봤는데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건 그냥 상징적인 의미고요. 뭐 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인천 계양을 나가서 이재명 대표랑 맞붙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당 중진들이나 내가 믿었던 원조 윤핵관들이 움직여주지 않잖아요. 자 여길 보시오. 원희룡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험지 출마할 의지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속마음은 출마를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재명 대표와 맞붙어서 자신의 체급을 올릴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뭐 분석도 있는데요. 승산이. 예. 근데 승산이 대선 후보랑 원희룡 장관이 맞붙는 거거든요. 네.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종로구에 예전 총선 때 이낙연 대 황교안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황교안 그때 당시 대표가 몇 퍼센트 획득하셨는지 기억 혹시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차이 많이 났죠.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원래 그렇게 벌어지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50 몇 대 38로 제가 기억하는데 뭐 아무튼 듣는 구독자분들 찾아보시면 아는 것처럼 대선 후보와 그것도 지난 대선에서 지금 현 대통령과 1% 차이도 안 되게 진 사람이에요. 거기를 나가서 인천 계양에서 승부한다는 거는 원희룡 장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나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 안 나갈 거면서 괜히 지금 타이밍에 하나 던져본 겁니다.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이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비슷한데요. 어그로 끌기가 기본인데. 어그로 끌기. 예, 근데 사실은 원희룡 장관이 제주도에서 삼선을 안 하고 나온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이제 탈출을 한 거죠. 탈출. 예, 엑시트 한 건데 사실은 나갔다면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당연히 이제 됐으면 거기에서 이제 삼선을 가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 어디에든 지금 마음 붙일 곳이 과연 있겠느냐. 계산을 해서 나온 걸로 보시는 그렇죠. 거네요. 누가 오라고 하는 곳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한번 심상정 의원 지역구 고양갑이죠. 네. 그쪽에 나간다 만다 하니까 얘기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심상정 의원은 오시라 한번 해보자라고 했더니 아니 뭐 의원님 정도면 제가 뭐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사실은 곳곳에서 거물급 인사하고 자기는 붙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그로 끌기가 좀 크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만
나중에 이제 잠룡 중에 한 명으로서 여권의 잠룡 중에 한 명으로서 좀 자기도 대선에 숟가락 한번 놓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정치적인 행보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짚자면 예. 이게 미래를 위해서 크게 배팅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 만약에 미래라 나가서 함은? 싸워서 지더라도 예. 젖잘싸하면 원희룡 장관에게 뭔가 얻어지는 게 있을 것이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해보신 분들 다 떨어지신 분들한테 다 여쭤보잖아요. 예. 국회의원만큼 좋은 게 없고 실제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원희룡 장관이 모를까요? 예. 국회의원을 해보신 분이 그걸 모르고 던지실 분은 아니다라는 게 아마 여의도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일 겁니다. 근데 예. 이제 두 개가 있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줍는다. 예. 맞습니다. 나는 그 줍는다 이 네. 생각이 하나 있을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하여간에 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재보선이 발생하는 곳에 자기가 네. 먼저 내밀 수 있는 아. 프리미엄이 생긴다 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얘기한 게 있으니까. 예, 예. 나 희생했으니까 나 여기 들어가겠다 할 수 있는 거죠. 네, 한번 또 이것도 보기로 하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두 분은 혁신위원회가 권고했던 험지 출마 어떻게 보면 대상이 되시는 분들인데 지도부이자 대통령과 가까운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험지 출마가 아니고 지역구 사수에 힘쓰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시는지 용산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코멘트 해주실까요? 이 두 분에 대한 마음은 대통령께서 이미 인요한 위원장을 통해 피력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이건 추측입니다만 그리고 사실 지역구 사수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가 열심히 자기 영역을 지키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은 최근에도 한번 그 공천관리위원회 출범한다고 그리고 최고위원 재보궐선거도 앞당긴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예. 지도부 쪽에서 발표가 있었던 건데 그거는 이제 결국에는 총선 앞두고 지도 체제를 좀 강화하는 의지를 밝힌 거여서 지역구 사수와 별도로 나의 영역, 나의 정치 영역을 넓히고 아무튼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처럼 읽혀서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비대위원회 설이 지난주에도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예. 잠깐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이제 이런 움직임들 때문에 일단 안 된다고 용산 쪽에서도 이제 한 발 빼는 걸로 정리가 될 것 같고 비대위원장은 심지어 한동훈 장관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마저도 일정 부분 소통이 있었다는 것처럼 오늘 사실 지라시라는 게 좀 돌긴 했거든요. 예. 그런 대목들을 유추해 본다면 김기현 대표에 대한 어떤 용산의 해석은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못하지만 나중에 같이 못할 사람이라고 이미 해석하고 있는 거로 보고요. 장제원 의원 얘기는 더 해야 될까요? 아 그렇게까지 이사님 꺾이지 않는 버스를 이미 보여주셨는데 92대에 꺾이지 않는 버스 92대의 버스를 동원해서 약 5천 명의 지지자들을 보여주셨는데 뭘 더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조 윤핵관과 용산과의 힘 겨루기에서 시즌 1에서는 이미 승리했다고 보고요. 네. 아마 용산의 힘 시즌 2를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구성해서 여당에 있는 원조 윤핵관들을 밀어낼지 예. 아무튼 흥미진진한 싸움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분들은 지역구 사수를 하셔야죠. 이분들 거기 직장인데 그냥 은퇴하라고 하면 누가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은퇴합니까? 사실 이분들은 이제 뭐 꼭 생계라고 하긴 그런데 자기 직업이고 그동안 이제 닦아온 게 있는데 여기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른 걸 제시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나가면은 뭐 장관직이나 뭐 총리 한번 해줄게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한 달 해도 그만, 뭐 1년 해도 그만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이제 헌법기관으로서 정해진 임기라는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이분들은 만약에 나가라고 하면 무소속이라도 출마해야 맞는 거죠. 그리고 말씀 잘해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이미 이제 권력 암투라고 하긴 그렇고 어깨 싸움이 이미 시작이 된 거고 네. 이분들이 자기들이 이제 충성심을 보였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영린을 건드렸을 수도 있겠고요. 예, 하라는 거를 안 한, 충성을 더 해야 되는데 덜 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네. 분명한 거는 이제 퇴진해라, 나가라라는 이제 사인이 분명히 이제 보여진 거고 거기에 어느 정도 저항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 저항이 하나로 뭉쳐져서 정말 지역을
확 무소속으로 바꿔버린다거나 이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요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관전 네. 포인트 같습니다. 에디터님 말씀대로 정말 시즌 2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원희룡 장관 얘기랑 같은 결로 하나만 더 짚자면 예. 이분들한테 뭐 장제원 부산시장 뭐 미래의 담보 잡고 뭐 불출마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예. 하나와 두 번째 김기현 대표를 뭐 예를 들면 내각에 한 자리를 준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험지 출마를 하고 예. 떨어지면 뭐 내각에 한 자리 주겠다 이런 식의 뭐 딜이 있지 않느냐 이런 심지어 추측까지 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시 얘기합니다. 국회의원이 제일 좋고요. 지역구 버리기 어렵고요. 그리고 하나 네. 더불어서 또 말씀드리자면 이분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총선 이후에 4월 이후에 네. 국민의힘의 총선 결과가 어떨지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어떨지 안 내다볼까요? 아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자신이 떨어졌는데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 지지도가 막 60%예요. 아 그러면 내각 들어가도 되죠. 네. 부산시장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총선을 패배했다. 자기 미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지역구를 버립니까? 이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선택을 요구하시는 거다. 대통령님 네. 각성해 주십시오. 이제 신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민주당 다 신당 창당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신당, 이준석 신당, 또 작은 정당들 또 뭐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선거제입니다. 지금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바뀌면 신당을 꾸리겠다고 이렇게 조건을 달기도 했는데 야권이 현행대로 가겠다는 쪽인 것 같기는 한데 완전히 컨펌은 안 하고 있어요. 요거 혹시 저희가 여론을 좀 살펴볼 만한 조사가 있을까요? 여론은 이제 이번 그 오늘 발표된 전국 지표 조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이 부분이 이 위성정당 방지법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찬성한다가 31, 전국 평균이 반대한다가 40 정도 나왔는데 역시 이것도 이제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굉장히 그 양상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위성정당 방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예. 즉 다시 얘기해서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절반입니다. 50%. 예.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을 찬성하니까 방지해라라는 게 이제 32니까 18%포인트 격차이죠.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서는 역시 위성정당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더불어민주당은 팽팽합니다. 35대 37이니까 같다고 보셔야죠. 이렇게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 중에서는 위성정당 방지법의 찬성도 가능하고 물론 반대도 뭐 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분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갈 걸로 보세요? 글쎄요. 조국 신당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조국 신당이라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민주당 내에 묘한 이제 친문 뭐 이쪽에 있는 분들이 약간 일단은 쇼단 같은 걸 거는 패가 아닌가. 조국 신당 만들 테니까 이쪽에 이제 이쪽 개파도 좀 좀 신경을 좀 써달라 이런 이제 목소리를 내고 그렇지 않으면 조국 신당 만들 걸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국 신당을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깎거나 하여튼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 반발하면서 튀어나와서 만드는 위성정당 을 자임하는 경우가 예전에 2020년에 이제 열린민주당이었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내석 얻었거든요. 이게 약간 비즈니스 모델 비슷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우리 몇 석 얻겠다라고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은 약간 골치 아프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은 그럼 병립형으로 회귀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굉장히 강해지죠. 그래서 씨를 말리자 이런 류의 우리의 자매 정당을 참칭하는 일부 반란 세력들을 씨를 말리자라고 병립형으로 회귀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정치 개혁은 이제 퇴행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형태로 신당의 파괴력은 사실은 민주주의를 이제 다양하게 만드는 방향보다는 민주주의 체제 내에서 사실은 총론적으로 따져가지고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선거제가 어떻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게 다 걸려있기 때문에 에디터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선거제 얘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본질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원래 하던 선거는 그냥 지역구 뽑고 비례 뽑아가지고 나머지 47석을 그냥 정당 득표율대로 나눠서 갖는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이 선거제를 바꾼 이유의 가장 핵심은 소수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자가 핵심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양당제 폐해가 심각하다 보니까 정의당 같은 곳에서 군소정당의 목소리도 좀 대변할 수 있는 준용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달라 네. 해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쁜 겁니까? 아니면 위성정당이 나쁜 거였습니까? 후자잖아요. 예. 거대 양당이 서로 그때 당시에 미래한국당이니 더불어시민당이니 저는 사실 열린민주당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예. 더불어시민당이니 미래한국당이니 이거 만들어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괴물국회라는 별명이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선거제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위성정당을 하지 않는 방법을 찾든지 이거는 네. 사실 지금 국회에서 거대 양당이 합의하에 선거제를 바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거대 양당의 손에 달려 있는 건데 제발 저는 이 거대 양당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는지는 너무 간단한데 위성정당을 서로 안 만드는 방법을 찾으면서 현행제도를 유지해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의석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다 몰라 복잡해. 너도 계산 못하잖아. 그냥 그대로 가자라는 거나 이렇게 되면 아까 이사님 말씀처럼 소수를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자 이 목소리 취지 본질 자체가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요. 네. 이러면 지금 아까 신당 중에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라든지 정의당, 뭐 녹색당 여러 이제 난립해 있는 군소정당들의 목소리는 아예 이번 총선에선 사라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병립형, 권역별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이 있습니다만 그 취지, 본질, 소수의 목소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그 취지만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잘 논의한다면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거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지금 여야가 아직은 결단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거대 양당이요. 선택의 결과에 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민심은 와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같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예. 좋았습니다. 짧고 굵게 얘기해 주셨고요. 에디터님도 오늘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